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누리호 3차 발사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세 번째 도전입니다. 세 번째 도전을 앞둔 누리호는 결합을 이미 모두 마쳤고 화약 장착도 끝났습니다. 누리호는 다음 주에 무진동 특수 차량에 실려서 발사대로 이동되고 24일에 발사됩니다. 지난 2차 발사 때는 발사체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위성 모형을 싣고 갔는데 이번 3차 발사에는 실용위성 8개를 싣고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국민 염원을 담은 우리 누리호가 무사히 우주로 날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경제인사이트 투데이 핫경제로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삼겹살과 자장면 가격도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삼겹살 1인분 가격이 평균 2만 원에 근접하고 자장면이 7천 원에 육박하는 등 외식 물가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의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이 작년보다 최고 13% 가까이 올라서 물가 관리에 더욱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줄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국, 베트남 등 4대 주유국 수출량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총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고 화장품,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중소기업 수출 품목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 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수출 상황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이 횟수 제한 없이 지원되는 등 수출 중소기업 우대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수출 바우처 65%가 내수기업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고 9월에는 중동시장 개척을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설치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르면 6월 초 미국이 초유의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의 2차 회동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다만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 모두 디폴트는 끔찍한 선택지라고 하는데 동의하면서 강한 협상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예정된 해외 순방 일정까지 단축하면서 협상 타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지금부터 초대 손님과 함께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주제인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손수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함께합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SG발 주가 폭락 후폭풍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서 금융당국의 전수조사가 시작돼서 주가 조작의 사례 또는 추가 주가 조작 정황이 있는지 또는 어떤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지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폭락 사태의 해법에 대해서 함께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이번 네. 사태로 금융 당국의 이제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 10년간 증권거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한다고 하죠. 네. 이런 가운데서 과연 특정 증권사의 대량 매도 물량이라든지 주가 폭락 사태 이런 것들을 대충 에둘러서 그냥 주가 조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 주가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현재 지금 상황에서 같이 중립적으로 현상만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주가 조작이라기보다는 주가 폭락 사태가 더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됐고요. 또 여러 가지 수법들이 조금씩 전해지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서 그 중간 결과가 발표된다면 그때는 이건 주가 조작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중에 결국 재판으로 갈 겁니다. 재판을 통해서 사법부가 그 수법, 그 범행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준다면 그때는 이제 명확하게 주가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폭락하면서 8개 종목이 13조 이상이 이제 갑자기 시가가 없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들 심정으로는 당연히 주가 조작이다 이렇게 생각할 네. 것 같은데. 사실 여러 사람이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핵심 인물 또는 유명한 연예인 등 뿐만 아니라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태를 주도한 인물도 있고 또는 여기에 편승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한 사람도 있고 또는 잘 모르고 끌려들어와서 이용당한 사람도 있고 또는 정말 순수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를 가리는 게 좀 애매하고 모호해요. 결국은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나는 순수한 피해자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따져보니 공범으로 평가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네. 또는 나 이거 뭔가 좀 꺼림칙한데 그래도 한번 좀 뛰어들어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정말 피해자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주 새로운 형태의 주가 조작 범죄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동안 있어왔던 대단히 좀 역사가 오래된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은데 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평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그렇지도 않은지 또는 두 가지 동시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사가 좀 더 다 진행돼 봐야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그런 부분으로는 분명히 주가 조작일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법적인 관점에서 훨씬 더 좀 더 객관적으로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보면 이 사태가 지금 손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처음 있는 사태는 아닙니다. 기존에 대한민국에서도 루보 주가 조작 사태라고 해서 다단계 세력이 아주 깊게 개입됐던 건도 있었고요. 또 미국 아주 전설적으로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무려 40여 년 동안을 82조나 이제 그 주변에 사기를 쳤던 메이도프 사건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유사한 수법이 반복적으로 왜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 조작에 활용되고 하는 걸까요? 이게 먼저 루보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게 자동차 베어링을 생산하던 그 중소기업인 루보의 주식을 2006년도에 이제 주가 조작 세력이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매집하면서 생기는 일인데요.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 집중 매집 기간 동안 상한가를 친 것이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한 2에서 5%씩 조금씩 주가를 올려서 한 몇 달 사이에 2,000원이었던 주가를 6,600원까지 끌어올렸고 나중에는 또 몇 달이 지나서는 결국 51,400원까지 끌어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몇 달 동안 차근차근 거쳐서 이런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지금 나타난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보통의 경우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 주식 그 작전을 한다 그럴 때는 급격하게 상한가 계속 치면서 이제 그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조금씩 끌어올린 점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태가 좀 차이가 나는 점은 지금은 길게는 3년, 좀 짧게는 몇 달이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이 현재의 그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정도의 조금씩 끌어올린 점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또 커다란 차이점은 이 루보 사태 때는 대주주가 가담을 했었는데 지금은 대주주들이 가담했다는 정황은 최소한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수사 중이니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그리고 주식을 매집하는 방식도 과거보다는 지금은 굉장히 새로운 그 파생 상품을 이용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동치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주식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좀 이런 그
의존도가 좀 전에보다 높아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폰지 사기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개념이 일반 국민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폰지 사기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단계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투자자를 끌어모아서 이제 돈을 만들고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모을 때 기존 투자자한테는 새로운 투자자로 받았던 돈을 주면서 이렇게 계속 뒤로 막아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미래의 투자자가 과거의 투자자의 돈을 메꿔주는 형태로 가서 점점점 이게 부실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그게 정말 거품이 폭발하는 순간이 오는 건데 이게 그 사이 중간에서는 기존에 투자했던 분들이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을 받기 때문에 내 투자금이 잘 투자되고 있구나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방식의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라미드 구조일 것 같고 예.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게 예. 발각된 건 참으로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배수로 계속 피해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지금 생각하기엔 아마 그게 확실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유사한 시도가 이 한 건만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희망하건대 그런 시도를 하던 세력들이 지금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좀 숨고르기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시도 자체를 멈춰버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 약간의 희망사항이 있긴 합니다. 네. 그 3년여에 걸쳐서 어떤 거는 1,300% 이상 오르고 뭐 1,000% 그러니까 10배 이상 오르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다 대주주들은 우리는 몰랐다. 또 외적으로 대략 모르는 것 같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통점 중에 보면 이 대상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실적이 괜찮고 또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쟁쟁한 기업들에 속한다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의심 없이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려 8개씩이나를 놓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었는지 네. 그 수법이나 그 핵심적인 방법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주가 조작의 피해자 측에 서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일을 벌인 사람들의 어떤 그 변호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접하는 게 상당히 좀 상반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수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범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 조금 전에 해주신 질문에 상당 부분 답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름이 좀 알려져 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좋은 회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의심을 덜 사게 됐던 것이죠. 게다가 여러 업체, 여러 종목이 이 범죄에 관련된 것으로 현재 짐작되고 있는데 그중에 초기부터 관여된 그런 종목들은 이용된 종목들은 사실 좀 가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여러 분쟁 때문에 겨울철에 가스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거 호재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실적 전망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심하지 않고 올라탄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치밀하게 계획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운이 따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큰 회사들을 가지고 그런 종목을 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다는 점이 이전에 있었던 유사한 사건들과는 상당히 좀 차이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외에도 주가 조작 이거는 그 범죄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주가 조작을 통해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즉 어떤 종목을 택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돈으로 그 작전을 실행할 것이냐 그리고 또 언제까지 할 것이냐 등등등 이런 게 다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져야지 돈을 버는 거고 또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어떤 종목을 이용할 것이냐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올릴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주주가 직접 관련되었다면은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면은 호재 공시를 이제 뭐 속된 말로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눈에 띄는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라 뭔가
정상적인 거래, 정상적인 흐름인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용의주도하게 꾸몄던 거 아니냐. 그리고 오늘 뭐 후반부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서로 사고 팔았거든요. 이런 그 통정 거래, 통정 매매를 했는데요. 그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더 용의주도하게 했더라고요. 현재까지 흘러나온 그런 그 기사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까지 다 결합돼서 여기까지 흘러온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됩니다. 그 시장에서 투자자 관점에서 충분히 앞으로 테마로 뜨겠구나 또는 좋은 쪽이구나 이런 것들을 사면서 의심을 피했다. 그다음에 각종 공시제도 허점 이런 것들을 피하면서 그러면 우리 저 변호사님 말씀대로 범죄자 관점으로 보면 그런 제도를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자기들 그 사기 수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거네요. 네, 지금 이 사건은 들통났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또한 엄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다 적발되고 다 처벌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처벌받지 않고 큰돈 범죄 수익 올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이 사후적으로 대응하고 이 새로운 수법이 나왔네? 이거 대응해야지. 이거는 사후적이에요. 즉 범죄자들은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들통났던 사람, 적발된 사람들을 딱 분석을 해보니 이렇게 하면 이제는 걸리는구나. 저렇게 하면 이제는 다 적발되는구나. 그렇다면 새로운 방법을 한번 가보자. 이런 범죄자들의 범죄 진화는 사실은 수사기관의 대응보다 훨씬 앞서 나갑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수사당국의 어떤 그 무능 또는 뭐 태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범죄자들이 그래요. 이건 참 어느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관계 당국에서 아주 바짝 정신 차리고 조사를 하지 않으면 범죄를 쉽게 사전에 발각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전 국민이 경제 공부를 하나 하게 됐습니다. CFD 계좌라고 이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CFD 계좌가 무엇이고 과연 지금 이제 금융 당국에서 거래소랑 같이 이제 이번 진원지로 일컬어지고 있는 CFD 계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을 때 다른 주가 조작 사례도 많이 발견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CFD는 Contract for Difference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실제로는 실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을 가지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 상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가의 변동에 따른 차익 거래 투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초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적은 증거금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라서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방법인데요. 실패할 경우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증거금이 40에서 100%까지 주어질 수 있는데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령 그래서 주당 가격 10만 원짜리 주식을 이제 1억 만주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10억 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증거금리율 40%의 CFD 계좌를 이용하면은 4억 원만 있으면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억 원은 CFD 계좌가 있는 증권사에서 빌려서 투자하게 되고 또 차익이 생기면 그만큼 수익을 취할 수 있는데 이게 2019년도에 이런 2019년도에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거래 규모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신용 투자랑 비슷한 면도 좀 있습니다만은 이게 실제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 명의로 주문이 제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게 2021년도에 와서는 금감원에서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증거금리를 10%에서 40%까지 올려서 약간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급등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CFD 계좌를 통해서 주가 폭락이 이루어진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폭락의 원인이다라고 해서 지금 증권 당국이나 금융 당국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사례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느냐 보면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공한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모르고 특히 몇 년 전에 그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점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막 정부에서도 소위 동학개미 운동 그렇게 해서 주식을 사는 것을 굉장히 권장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사고 안 사는 거는 개인의 투자이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그걸 정부가 자랑할 수는 있는데
투자자들을 보고 주식을 사가지고 그걸로 주가 올린 거를 투자자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는 형태의 발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그 당시에 느끼기에는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우려고 그러나 이런 의심마저 드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사실 그 당시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주가 부양에 대한 어떤 토양이 좀 갖춰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주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많아졌고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작전 세력들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사한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전세 사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란 게 요즘 이렇게 기승을 부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을 구할 수 없으니까 다소 불리한 계약이라도 좀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몰린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토양이 만들어진 여건 때문에 충분히 많은 사례가 저는 있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이 활용하기 너무 좋은 어떤 대상이고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제도였던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실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이 인터넷 SNS 같은 데 보시면은 많은 피해자들이 마이너스 뭐 75억 이런 사진, 조작된 사진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올려놓으니까 주식 투자에서 이러면 제로인데 왜 마이너스 75억이냐 이렇게 이제 말한 분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이 있으면 2억 5천까지 투자를 해줘서 벌을 때는 확 벌고 잃을 때는 또 그 나머지 레버리지 한 것까지를 같이 갚아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제 이런 거고 그게 추가적인 다른 범죄 혐의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예측을 해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참 우려가 큽니다. 그 증권사 시가총액이 증권사 전체를 해서 3주 동안에 약 13조 원 정도가 급격히 빠지게 됐습니다. 처음에 한 이틀 동안 8개 종목이 연속 동시에 하한가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아주 놀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 이 장외 파생 상품인 CFD 이런 위험을 방치해서 화를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책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관련 종목이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죠. 그 과정에서 선량한 투자자 역시 피해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 사태와 관련이 없는 주식들도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결국은 뭐 얼어붙으면서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이런 것들은 계량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주식이라는 게 상당 부분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그 SG 발 사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거래 구조 그림을 한번 봤는데요. 중간에 외국계 증권사가 끼어 있지 않습니까? SG도 사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즉 SG가 이 사태, 뭐 주가 조작으로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이 주가 조작 사태에 이용을 당했을지 몰라도 이 주가 조작을 뭐 주도했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태를 그냥 SG 발이라고 했을 때 SG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억울할 수 있다. 그래서 SG 표현을 좀 빼주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언론사에게 했다고 하는데 또 대중에게 전달을 쉽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CFD의 위험성이라든지 기본적인 구조는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장외 파생 상품이 한두 종목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CFD는 그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게다가 이 젊은 층들이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특징이라고도 보는 전문가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특히 젊은 층이 이제 종잣돈, 시드머니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시일 내에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뭐 곱하기 2, 곱하기 3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주가가 오르면 큰 수익을 얻는 그 종목도 있고 또는 주가가 내려가면 또 그에 따라서 큰 수익을 얻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 투자 액수를 좀 보면은 젊은 층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요. 이거를 공격적인 투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투기성 투자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결국 금융당국이 이런 종목들을 규제를 하면은 또 좀 불만 제기를 좀 받습니다. 아니 우리 돈 벌 기회를 달라. 아니 나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왜 돈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고 왜 이렇게 규제를 두느냐.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 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면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누군가 악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쁘게
활용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결국 장외 파생 상품이 무조건 악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CFD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거를 이렇게 범죄와 유사하게 활용을 할 경우에는 결국은 금융당국에게 화살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SG 소시에테 제네랄 그 증권사의 억울함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만약에 금융당국 입장에서 자 매일 1%도 안 되는 또는 1% 정도의 그 상승률로 야금야금 아주 장기에 걸쳐서 올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갑자기 올라오면 뭐 사이드카도 있고 서킷 브레이크도 있고 여러 시장 그 제동 장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해당도 되지 않고 그다음에 특정 계좌에서 집중 매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동시다발로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른 IP에서 예를 들어서 야금야금 샀다. 네. 그럼 우리 금융당국에서 입장에서 볼 때 야 1%도 안 돼서 계속 이렇게 오는 거 이거 규제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찾아내냐 하는 거 그다음에 예. 공시대상도 아닌 걸 어떻게 찾아내냐 하는 금융당국의 억울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사실 금융당국이 이 금융시장을 주시하는 것과 이 금융시장에 참여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른바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자기 주변을 바라보는 것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작년에 이 종목들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들이 돌았어요. 그래서 한 방송사가 그 부분을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즉시 이거 범죄다, 이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조작을 한 거다라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는 분명히 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금융당국 입장에서 볼 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정도를 넘어서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으로 인지를 할 수 있었고 해야만 했느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이야기는 돌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융당국 입장에서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얘기는 늘 나온다. 그런 얘기는 언제나 나오는 거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다 귀담아 듣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의무까지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면 그 말도 또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디서 문제가 생기면 사후적으로 책임 소재를 찾아가지고 너 잘못이야, 당신 잘못이야, 이걸 왜 몰랐어라고 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그 전에 사전적으로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까지도 물론 좀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만 금융당국이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의무이자 책무이기도 하겠죠.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CFD 결국은 이제 수술대에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이제 CFD 제도에 대해서 손을 본다, 개선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선책이 있을까요? 예, 지난 2일에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은 이제 차액 거래 결 CFD가 이제 그 일반 신용융자와 다른 지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개선 방안에 대한 이제 착수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아직 정부에서 발표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다양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먼저 징벌적인 손해배상이라든지 아니면 불공정 거래 형량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자 주식 거래를 사전 공시를 강화하는 방법, 또 투자자 요건을 강화하거나 지금 뭐 금융위가 썼지만은 증거 금융을 상향시키거나 아니면 CFD에 대한 공시 강화를 한다는 얘기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 최근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좀 몇 가지 이제 방식을 내놨는데요. 이제 지금 CFD가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폐지해버리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다른 장외 파생 상품으로 쏠림이 생김으로써 또 문제가 사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쓰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2010년도에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몇 가지 이제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 그 KRX 거래 정보 그 저장소 보고 체계라든지 의심 거래 보고 제도를 개선해서 좀 이런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그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신속하게 그 적출할 수 있는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엔 최근에는 그런 AI라든지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그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융시장 같으면 거래 정보가 완벽하게 투명하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시스템을 보완한다 그러면은 감시 시스템 보완으로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막아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일부에서 인지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정도라 그러면은 그런 이제 뭐 정말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이라 그러면 쉽게 차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좀 전문 투자자 등록에 대해서도 어떤 개인이 어떤 전문 투자자 등록을 할 때도
장외 파생 상품을 권유할 목적이라 그러면 좀 요건을 좀 강화시켜서 왜냐하면은 주로 장외 파생 상품이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금융회사가 단기 성과 위주의 그리고 보수가 높은 고위험 그 파생 금융상품 위주로 권유하는 판매 관행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방식을 자본시장연구원이 내놓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방식 중에서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또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도 생기고 거래의 편의성도 줄어들고 있을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막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각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좀 더 다양한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개선 방안들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전에 자료 화면에도 나왔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부자 거래를 사전 공시하는 제도 이런 것들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자와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해 준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의무화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대론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셨던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2021년도에 카카오페이 주요 임원들이 이제 주식을 갑자기 매도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게 되니까 최소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강조가 나온 것 같고요.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스톡옵션으로 상장 이후에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은 6개월간 팔지 못한다라는 의무 보유 조항이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SBB 사태를 겪으면서 약간 내부자 거래 공시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내부자가 누구냐라는 부분인데 내부자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안에서는 이사라든지 감사 그리고 사실상 임원 그리고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소유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제 주주가 포함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제 논의에 약간 부분이 있는 것은 재무적 이제 10%보다 적은 재무적 투자자도 내부자를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부자에 들어가게 되고 거래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것이니까. 혹자는 이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 외국계 기업들이 외국계 투자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도 뭐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내부자 거래란 것은 사실은 이 시장 공정한 시장 거래를 굉장히 저해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가르치긴 하는데요. 이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시스템은 사실은 그런 이상한 내부자 거래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만 없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인 시장 거래 제도거든요. 우리가 현재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시장 거래 제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는 규제를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감시 시스템도 어느 정도 좀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더 이런 주식 사기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관계 당국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 제도들을 잘 손보고 이런 주식 사기범들이 판을 못 치도록 한번 제대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식 사기 사태로 아주 주목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아마 아까 우리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제도적 허점에 대한 공부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라더견 씨라고 투자자문사 대표로 유사 투자자문사인 거죠. 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통정매매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전국 각지에서 각자 자기 의사로 한 거다. 장기적인 가치 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수법 통정매매로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 그리고 공소장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라더견 씨가 이미 구속이 됐거든요. 그럼 검찰에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속 필요성 중에 하나가 범죄 사실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판사를 설득을 해야 됐고 설득을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와 있던 이 주가 조작, 그러니까 주가를 부양시키는 그런 방식이 뭐냐. 그게 바로 통정매매 방식이었는데 부동산도 뭐 자전거래라고 해가지고 서로 아는 사람끼리 서로 사실상 한 명이 뭐 돌려서 또 사고 팔고 하면서 사실상 실제 가치보다 높은 것처럼 보이기 위한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식 역시 마찬가지고 통정 거래를 한 건데 즉 가치 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즉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를 끌어올리는 사람끼리 사고 판 거예요. 그러면서 다 모여서 언제 파세요, 언제 사세요 할 수 없잖아요. 결국 휴대전화가 또 활용됐습니다. 이게 결국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투자를 하고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네. 화면에 통정매매 수법이 네. 나가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방식입니다만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자 15,000원에 백주 사자 이거 예시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는 16,000원에 백주를 사라. 샀다. 그 다음에 또 한 칸씩 올려가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서로 짜고 사고 파는 것인데 이거를 그냥 하잖아요. 사실상 이상거래로 다 적발됩니다. 결국 통정거래를 했다라고만 표현을 하면은 이 라더견 씨 등이 어떻게 해서 주가를 올렸는지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걸리지 않고 이 수법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왔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통정거래 구체적으로 어떤 통정거래 했는지까지를 봐야 되는 것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휴대전화입니다. 즉 여러 사람들, 여기에 가담한 여러 사람들 또는 이용된 사람들의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받아와요. 받아와서 대신 거래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실제 거래처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100대 쌓아놓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아 이거 어디에서 사용했네? 한 명이 했네? 이거 이상한데? 들통나거든요. 그래서 거래할 때 실제 그 휴대전화를 보유한 그 명의자의 사무실이나 집 근처로 가서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뭔가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의 명의 계좌가 필요했던 이유가 몇 개 계좌를 가지고 계속 사고 팔면은 한 계좌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잖아요. 그럼 이거 역시 이상거래로 또 적발이 됩니다.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조금씩 한 계좌의 비중을 낮추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통정거래 자체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방식의 통정거래를 했느냐 이 부분까지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겨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이게 이제 그 참여한 사람들이 약 1,000여 명 정도 된다라고 하고 피해액이 8천억에서 뭐 1조 원까지 그 참여한 액수는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 1,000여 명 같으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하면 휴대폰이 한 1,000여 개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 각각 해서 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실제로 그 휴대전화를 제공한 사람들은 그러면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요 그냥 돈 빌려준다고 해서 한 거지 제가 무슨 범죄입니까? 저 피해자입니다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대포폰, 이른바 대포폰을 만들었다면 그거 자체가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이거 제 건데요. 대신 좀 거래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그거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저는 순수한 피해자입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게 인정이 될지는 몰라도 적어도 휴대전화 개설 또는 타인 명의 거래를 위해서 맡긴 것 자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또 어려워 보여요. 여러 사람을 동원했지만 이번에 이제 라더견 일당들의 이름이 저 계좌에서 의심 계좌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제 그 사람들은 많은 액수를 하면서 라더견과 집중적으로 했다는 게 그렇다면 통정매매의 어떤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면은 상당 부분 혐의를 다 포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구속 후에도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또한 계좌 거래 내역 등등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런 작업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구속 전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진전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공범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뭐 아나테그룹 전 회장인 이중명 씨라든지 또는 휴원소그룹 회장인 윤성태 씨 같은 경우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른바 전주냐. 즉 이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막대한 금액을 대준 공범이냐. 아니면 속아서 거액을 투자했다가 결국은 손해를 본 피해자인 것이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겠고요. 또 그 외에도 서로 이제 명예훼손 고소 고발을 주고받은 김익래 회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의심을 사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이 사건 폭락 사태 일어나기 직전에 또 처분을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또 수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익래 회장은 라더견 씨에게 의혹 제기를 했고 또 고소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역시 우연이냐 아니면 타이밍을 잘 포착한 시점을 잘 포착한 영리한 투자의 결과냐 그렇지 않으면 둘 사이에 어떤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이냐 등등등은 향후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시세 조정, 주가 조작을 통해서 얻은 편취한 금액이 약 2,600억 원 가량 되고 수수료로 받은 것만 해도 약 1,300억 대 정도가 된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화 생활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일 뉴스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따라서 이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당연히 금액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온 거는 어디까지나 현재까지 나온 것이고요. 이제 구속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만일에 이게 정말 범죄라 그러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들여다볼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두 이제 나올 수가 있고 또 이게 관련되는 CFT 계좌가 여기 지금 드러난 것만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계좌가 새롭게 개입이 될 수도 있고 또 CFT 계좌가 아닌 예를 들자 부동산이나 다른 주식의 또 이 안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서 걷어들였던 수익의 일부를 다른 쪽 부동산으로 빼돌리거나 한 정황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액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여기서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뜻밖의 새로운 가담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여기 지금 제시된 분들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경로에서 이런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던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가담을 했는데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이제 금액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 피해자와 가해자는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했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잃었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가담자들이 피해자라고 보이지만 돈을 잃었지만 사실은 실제로 돈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판별하기 힘들고요. 다른 형태의 자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드러난 것보다는 규모가 작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가담자의 부분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 아무래도 이 과거에 금융 그 합수단이 존재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은 낫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도적 아쉬움도 있고 특이하게 이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피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선의의 피해자, 제대로 모르고 아마 뛰어든 사람들이 상당수 대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피해 회복을 하려면 이들이 이 라더견 일당들이 과연 어떤 벌로 처벌을 받느냐. 그 처벌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과연 어떠한 처벌들이 있을까요? 네, 아직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지금 단계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항목들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우선 일단 시작된 게 이들 일당이 제대로 된 인가 없이 이런 업을 했어요. 자본시장법 위반을 한 것이죠. 네, 그런 처벌도 당연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시세 주가 조작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정 행위입니다. 이 시세 조정 행위를 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과연 사기냐 이런 부분이에요. 즉 초반부에도 이제 그 교수님께서 폰지 사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형식은 주가 조작이고 주식시장 관련된 조작이지만 알고 보면 이게 아주 고전적인 폰지 사기 아니냐. 만약 그렇다면은 이거는 정말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이게 이익액에 따라 가지고는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사기 범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법정형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익액이 얼마고 피해액이 얼마고 과연 피해자가 어느 정도 규모냐. 그리고 이들 일당이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제 징역형이 예상됩니다만 그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제기될 수 있거든요. 처벌도 중요합니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형량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알려져 있던데요. 네. 그 실제 이제 자본시장법에 따른 처벌, 특경가법, 사기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형법상의 사기죄 이런 게 있을 텐데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하려면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사실 사기라고 보면은요. 이제 그 특경법에 사기가 되려면은 그건 이익액만 크면은 다 됩니다. 그래서 사기로 인정이 되려면 처음부터 주가 투자 수익을 줄 생각이 없이 그냥 돈만 받은 것이다. 그 돈을 챙기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주가 조작이냐 아니면 폰지 사기냐 그 경계선이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는 그 경계선이 애매할 수 있어요. 흐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 이제 검찰의 임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 피해자입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즉 사기에 편승했거나 또는 그 사기에 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보아서 오히려 범죄자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주가 조작범들이 활개를 치는 가운데에서 신용융자 금액이 25조 원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신뢰가 가장 중요할 텐데 시장 신뢰도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될지
한번 분석 부탁드립니다. 뭐 SG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제 큰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란 것이 이렇게 한없이 끝없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좀 이제 충격을 받은 면도 있고, 단순히 이제 급격한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코인 같은 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주식 시장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코스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4월 중순을 정점으로 해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뢰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인플레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불경기에 대한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뭐 이 신뢰의 회복과 함께 경제 성장률이 회복이 되면은 주식 시장이 좀 더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제도적이거나 시스템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요. 먼저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쉽게 생각하는 것은 좀 그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일벌백계를 한다,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저는 그 방식은 그다지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처벌이 세지면은 오히려 그만큼 처벌을 피하기 위한 부정의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시 체계나 시스템을 좀 완벽하게 만드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일벌백계보다는 뭐 운이 좋아서 나는 이번에 작전을 했지만은 돈을 벌고 나갔다, 이런 사람이 생기지 않고, 잘못하면 모두 다 걸려들 수 있다, 이런 그물망 같이 촘촘한 어떤 감시 체계를 증권 시장 내에서나 그리고 금융 시장 내에서는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손 변호사님, 그 기존에 우리 청담동 주식왕 뭐 이희진 씨라든지 400억대, 그다음에 뭐 유튜브에서 주식맘으로 아주 날렸던 분들, 이런 사기 유형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식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개개인들이 그런 걸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투자 심리는 상당히 세상을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범죄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약간 좀 다소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즉, 야, 이렇게 좋은 호재가 나한테 먼저 들어올 리가 없다. 이렇게 좋은 물건이면 이게 왜 나한테 지금 왔을까? 야, 정말 이렇게 좋은 이런 그 어떤 돈벌이 수단이 있다면 직접 하지 왜 나한테 이걸 제안했을까 등등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 심리가 저도 그렇고 장담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 약간의 판단력이 흐려지면 그 누구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간 심리의 어떤 그 나약한 지점을 공략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짜 점심은 절대로 네. 없다. 화려한 장미에는 반드시 가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명심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런 주가 조작이나 이런 사태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연 제도적으로는 어떤 보완점을 가져야 될까요? 지금 이제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제도적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 보는데, 제도적으로 이제 좀 그 감시 체계를 좀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는 뭐 벌써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해외 사례들을 충분히 참조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이 아까 통정거래 같은 걸 할 때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만, 만일에 공매도가 있었다 그러면 통정거래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아주 안 좋은 점도 많습니다만은 그런 순기능도 있다는 것을 한번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듯이 금융 관계 당국들, 금감원이라든지 거래소라든지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사기 수법에 대해서 예상 가능한 모든 사기 수법을 예정하고 그것들을 잘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인사이트, 다음 이 시간에는 전세 사기와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경제인사이트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